남편의 49제도 채 지나지 않아 평생 헌신한 시어머니의 가슴에 며느리의 잔인한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집 팔고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말에 곁에 있던 아들마저 침묵으로 동조했죠.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존엄을 건 이 조용한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상세한 개요에 맞춰 유튜브 오디오, 스토리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1장의 전체 원고를 작성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그 사람의 49제가 끝난 날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 박상철 씨의 마지막 길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서울 압구정동의 우리 집은 며칠간 북적이던 문상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이상할 만큼 고요하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거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들이 쌩쌩 달리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집안의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았죠. 아직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냄새가 며칠 전까지 이곳이 장례식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텅 빈 집안을 정리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죠. 먼저 남편의 서재부터 시작했어요.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던 사람이라 책장 가득한 책들이 마치 남편의 일부처럼 느껴졌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 안경, 반쯤 일담한 책갈피가 꽂힌 역사책,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정작 주인만 없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짓눌렀어요. 옷장 문을 여니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하나하나 만져보는데 손끝으로 그 사람과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 생일날 선물로 사줬던 짙은 남색 넥타이를 손에 쥐었을 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넥타이를 메고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당신이 골라준 거라 그런지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네.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에요. 이런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평생 엄마로, 아내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자식들 걱정이 먼저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남편이 떠나고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비 잃은 우리 아들, 딸은 오죽할까 싶었죠. 특히 큰아들 지훈이는 장남이라 마음고생이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애들 밥이라도 잘 챙겨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제사 지내고 남은 재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로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우엉조림을 달달하게 졸이고 멸치도 바삭하게 볶았죠. 그리고 새로 김치도 한 통 담갔어요. 지훈이가 특히 제가 담근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칼칼하게 양념을 버무리면서 생각했죠. 그래도 내가 없으면 이 김치 맛을 누가 내주겠나.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엄마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 몸 힘든 것보다 자식들 배부른 게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한참을 서서 반찬을 만들고 나니 조금은 슬픔을 잊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반찬통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아들 지훈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는 목소리가 피곤해 지쳐 있더라고요. 괜찮다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고 물었죠. 지훈이는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애들도 시험 기간이라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꼭 한번 들르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쩌겠어요.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인데 바쁜 거 이해해야죠. 곧이어 딸 서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딸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바쁘고 분주했죠. 막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학부모 상담도 가야 한다고 정신없어 하더군요.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금방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괜히 무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데 나 혼자 너무 옛날 방식대로 자식들을 챙기려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물론 머리로는 이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나처럼 한가하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있을 땐 둘이서라도 의지하며 이런 외로움을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스마트폰도 아들 내외가 편하게 쓰시라며 개통해 준 거지만, 저는 전화 받고 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인터넷 뱅킹 같은 복잡한 건 아들 지훈이가 알아서 관리해 주니 편하긴 한데, 가끔은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압구정 아파트의 고요함이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죠. 추억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가평의 호숫가 별장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함께 가꿔온 곳이죠. 그곳에 가면 남편의 흔적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조용한 호수를 보며 며칠만이라도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죠. 상철 씨도 그걸 원할 것 같았어요. 우리 둘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곳이니까요. 언젠가 호숫가에 나란히 앉아 남편이 그랬거든요. 여보, 우리 나중에 여기서 평생 삽시다. 물 한 개 피어오르는 거 보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야. 그 약속을 이제는 저 혼자 지켜야 하게 된 거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갈아입을 옷 몇 벌만 간단히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하나를 품에 안았죠. 자동차 키를 손에 쥐는데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두려움보다 어떻게든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복잡한 강남의 도로를 빠져나와 경기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어요. 회색빛 빌딩 숲이 점점 푸른 나무들로 바뀌는 걸 보며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그래요. 가평에 가서 며칠 푹 쉬다 오자. 그곳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잔잔한 호수를 보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 평화로운 기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부서질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가평으로 가는 길은 참 아름다웠어요. 답답한 서울의 빌딩 숲을 벗어나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죠. 청평호가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맑아졌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이 왔다고 속삭이는 듯했어요. 남편과 함께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몰라요.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보며 감탄하고 차 안에서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따라 부르던 기억이 생생했죠. 오늘은 혼자였지만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곳에 오길 잘했어요. 여기서라면 잠시나마 모든 걸 잊고 쉴 수 있을 거예요. 별장으로 들어서는 익숙한 샛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잘못 들었나 싶어 차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별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집 정원 울타리 너머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풍선이 여기저기 걸려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잔을 부딪히며 떠들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기대했던 고요함과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낯선 파티장에 잘못 찾아온 손님이 된 기분이었죠. 저는 차마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주인공처럼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아들 지훈이도 있었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이 수진이의 생일이라는 걸요. 더 기가 막힌 건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였어요. 정원 한가운데 남편이 가장 아끼던 한옥식 찻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수진이네 식구들, 그러니까 제 사돈댁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기네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남편은 저 찻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바둑 두는 걸 낙으로 삼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른 건 그들 앞에 놓인 찻잔이었어요.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남편이 평생을 보물처럼 닦고 관리하던 16세기 분청사기 찻잔 세트였어요. 장식장에 고이 모셔두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조심스럽게 꺼내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 귀한 찻잔의 소주를 따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 한 조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모독이었죠. 그래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래, 수진이 생일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저는 평생 가족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내 감정 때문에 아이들 즐거운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죠. 며느리에게 주려고 미리 사두었던 생일 선물이 담긴 쇼핑백이 보였어요. 예쁜 스카프였는데 이걸 웃으며 건네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부러 소란스러운 정문을 피해 조용한 뒤뜰로 통하는 옆문으로 향했어요.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상황을 좀 보고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나가서 축하해주자 싶었죠. 현관으로 이어지는 툇마루 근처에 다가갔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가장 친한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잠시 파티의 소음을 피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친구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뭐 좋은 선물 안 해주셨어? 그 말에 수진이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어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선물? 하이고, 무슨 선물? 시어머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은 이 집 같은 거나 빨리 팔아서 우리 주고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어요. 하지만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건 바로 그 옆에 서 있던 아들 지훈이의 모습이었어요. 지훈이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희미하게 웃고만 있었죠. 말리기는커녕 그 상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듯한 그 비겁한 미소.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평생 효를 가르치며 키웠던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지훈이 팔에 매달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도 알잖아. 나도 어머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우리 하나 생각해야지. 하나 피아노 레슨비에 영어 유치원비까지. 요즘 애들 경쟁 얼마나 심한데. 그리고 우리 은행 빚만 2억 가까이 되는 거 몰라? 지금 같은 불경기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돈인데. 그 말을 듣는 지훈이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걸고 있었어요. 그래요, 제 아들은 가장이었죠. 자기 아내와 딸을 챙겨야 할 책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책임이 평생을 바쳐 자기를 키워준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선물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에 툇마루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끄럽던 파티 음악 소리마저 거짓말처럼 멎어버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똑똑히 수진이를 보며 물었죠. 제 평생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는 처음 내봤을 거예요. 네가 방금 뭐라고 했니? 친구들 앞에서 정면으로 추궁당하자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죠. 수진이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팔짱을 끼며 비스듬히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조롱과 도전적인 빛이 가득했죠. 수진이가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냉소적이었죠. 어머니, 다 들으셨네요. 뭐 틀린 말 했나요? 어차지 어머니 혼자 이런 곳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세요? 정작 필요한 건 우리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슬픔과 배신감이 들끓는 분노로 변해 터져 나왔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문 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소리쳤어요. 너희들 전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 고함에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즐거웠던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엉망이 된 정원과 텅 비어가는 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어요. 제가 내 집의 주인임을 선언하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그날의 소라는 앞으로 닥쳐올 더 잔혹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날 밤 가평 별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자 저는 망가진 정원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소란이 남긴 쓰레기들을 주워 담으며 제 마음속에 부서져 버린 신뢰와 사랑도 함께 쓸어 담는 기분이었죠. 이곳은 남편과 저의 안식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상처뿐인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이곳을 되찾아야 했어요. 제 손으로 그리고 남편의 기억으로 이곳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 그런 작은 희망마저 짓밟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전 나절이 막 지났을 때였을까요? 익숙한 차 한 대가 별장 입구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아들 지훈이의 차였죠.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건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만이 아니었어요. 사돈어른 내외까지 함께였죠.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차갑고 단호한 얼굴뿐이었어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러 온 군인들 같았죠. 저는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서 그들을 막아섰어요. 여긴 내 집이다. 당장 돌아가. 하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세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이렇게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곧 알게 되었어요. 그들 뒤로 낯선 남자가 연장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기술자였죠. 수진이는 그에게 현관문 잠금 장치를 가리켰어요. 저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저항했지만 사돈어른과 지훈이가 제 양팔을 붙잡았어요. 제 아들이 제 힘없는 어미의 팔을 그렇게 우악스럽게 붙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훈이는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비겁한 침묵이 수백 마디 말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팠죠. 드르륵 쾅쾅하는 기계 소리가 고요한 별장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과 함께 고르고 달았던 낡은 잠금 장치가 무참히 뜯겨나가는 소리였죠. 제 심장이 함께 뜯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새 잠금 장치가 달렸어요. 수진이는 새로 받은 열쇠를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죠. 그러고는 제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옷가방,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참아버리지 못했던 남편의 낡은 스웨터까지. 모든 것이 마치 쓰레기처럼 현관문 밖에 아무렇게나 던져졌어요. 사돈어른은 그런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사부인, 저희도 다 수진이와 지훈이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주말에 애들 데리고 와서 쉴 공간이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곳은 관리하기 힘드실 테니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셈 치세요. 대신 관리해준다고요? 이건 명백한 강탈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내 집에서 쫓겨나 제 물건들이 땅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제게 차비하라며
지폐 몇 장을 쥐어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돌아섰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을 안고 달렸던 길이 오늘은 패배자의 퇴각길이 되어버렸죠.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은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 처참한 현실을 비웃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압구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그 슬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깊은 절망이 저를 덮쳤어요. 남편이 떠난 건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순리였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자식에게, 그것도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는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였어요. 지옥의 두 번째 막이 올랐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적인 존중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주 사무적이고 냉정한 목소리로 용건을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랑 지훈 씨, 그리고 서연이 아가씨까지 다 상의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 이 서울집은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와요. 비현실적이고 낭비해요. 마침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가평 별장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이 집마저 팔아치우겠다고요? 여긴 대출도 하나 없는 우리 집이다. 내가 왜 집을 팔아야 하니? 하고 소리쳤지만 수진이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이번엔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편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결국 하는 말은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무너뜨린 건 딸 서연이의 전화였어요.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딸마저도 오빠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 우리도 힘든 거 좀 알아줘. 엄마 혼자 그렇게 큰 집에서 외롭게 있는 것보다 정리하고 우리 가까이 와서 사는 게 더 좋잖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 이건 전부 계획된 거였구나. 저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구나. 며칠 동안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에도 가보고 이웃들에게 하소연도 해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 비슷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자식들인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좀 이해하셔야죠.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 정도로만 생각했죠. 제가 겪고 있는 이 폭력의 깊이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도 없고 이제는 자식들도 제 곁을 떠났어요. 아니, 제 등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죠. 거실에 앉아 아직 시들지 않은 장례식 국화꽃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영정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수없이 물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문득 제 통장 잔고가 궁금해졌어요.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니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지훈이가 어머니는 복잡하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라며 도맡아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편하고 고마웠는데 이제 와 보니 그건 저를 올가매는 족쇄였어요. 저는 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완벽하게 갇혔구나. 남편을 잃었고 추억의 집도 빼앗겼고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집마저 위협받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압구정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만큼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제 위안이 아닌 공포가 되었어요. 그들이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저는 이 넓은 집 안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죠. 남편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남은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남편이 쓰던 만년필을 만져보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책장 한 구석, 낡은 백과사전 뒤에 무언가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죠.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개암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되고 귀한 물건이었죠. 자개암 위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익숙한 글씨가 쓰여 있었죠. 바로 남편의 필체였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민자에게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부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라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대체 뭘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에 낡은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 함 안에는 서류 뭉치와 두툼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부터 꺼내 읽어보았죠. 첫 번째 서류는 이 압구정 아파트와 가평 별장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그리고 소유주 이름에는 제 이름 박민자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출 하나 없이 온전히 제 소유로 되어 있는 집들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막연히 남편과 공동 명의이거나 혹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음 서류 뭉치를 펼쳐보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여러 개의 주식 계좌와 투자 신탁 증서들이었어요. 남편이 수십 년 전부터 제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었죠.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큰 돈이었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 봉투 안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어느 고급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죠. 남편이 언젠가 은퇴하면 함께 가서 살자고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저 막연한 꿈인 줄로만 알았는데 남편은 혼자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었던 거예요. 모든 서류는 저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방패이자 무엇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였어요.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함께 들어있던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죠. 수십 장에 걸쳐 빼곡하게 쓰인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편지는 우리의 행복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곧 남편의 깊은 우려와 걱정이 드러났죠.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허영심과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그런 아내에게 쩔쩔매는 아들 지훈이의 나약함까지도요. 남편은 자식들이 언젠가 우리를, 아니 정확히는 우리의 재산을 보고 돌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보, 아마 그 아이들은 가평 별장을 가장 먼저 노릴 거요. 그곳이 우리가 가장 아끼는 곳이라는 걸 알 테니까.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마시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요. 그 글을 읽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편지 마지막에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며 김진우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모든 것을 도와줄 거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것은 단순히 돈과 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죠.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어요. 캐나다에 있는 손녀 하나에게서 온 카카오톡 영상 통화였죠.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화면 가득 손녀의 해맑은 얼굴이 나타났죠. 하지만 하나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금세 제 얼굴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죠.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무 일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하나는 집요하게 물었죠.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인 거 알죠?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해야 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하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영상 통화가 아닌 일반 전화였죠. 하나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인 서연이와 통화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하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엄마랑 삼촌이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당장 한국 가는 비행기 표 알아볼 거예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손녀의 그 말은 제게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날려버리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나를 위해 싸워주겠다는 핏줄이 저 멀리 타국에라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였고 손녀의 자랑스러운 할머니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할 주인이었죠. 저는 그동안 두려워서 만지지도 못했던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편지에 적혀 있던 이름을 서툰 손놀림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한 글자씩 쳐넣었죠. 김, 진, 우, 변, 호, 사. 화면에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떴어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한 걸음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무지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제 손으로 제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화면에 뜬 그 번호를 눌렀어요. 뚜르르 뚜르르 하는 신호음이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불씨와 손녀가 불어넣어준 새로운 바람으로 저는 그렇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반격의 서막이었죠. 김진우 변호사님을 처음 만난 곳은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이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라는 말에 막연히 푸근한 인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이지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자개함에 있던 모든 서류를 보여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주버님께서 형수님을 위해 정말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두고 가셨네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형수님의 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반격의 첫걸음을 떼었죠. 먼저 서울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부동산의 매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에게는 가평 별장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퇴거하라는 법적 통보를 했죠.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지만 저는 김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의 감정적인 협박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했어요. 그건 제 스스로를 위한 의식과도 같은 거였죠. 백화점에 가서 가장 좋은 한지 포장지와 비단 보자기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제가 결혼할 때
아들, 딸에게 해주었던 예물과 그동안 사주었던 온갖 선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성껏 포장했죠.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아이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린 제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2개의 꾸러미를 만들어 더 이상 너희가 알던 어머니는 없다는 짧은 편지와 함께 각자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것은 제 나름의 결별 선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지훈이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법적 통보와 선물 꾸러미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죠. 온갖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더니 마지막에는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여전히 저를 수적으로 압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뻔히 보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장소와 시간은 제가 정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이들에게 서초동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 주소를 보냈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장소였죠. 약속한 날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회의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맞춰주었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죠. 잠시 후 지훈이와 수진이 그리고 딸 서연이까지 모두 사무실로 들어섰어요. 법률사무소라는 딱딱한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든 듯했지만 이내 수진이가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자식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늙은이의 고집만 부리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 미래 생각하면 저희는 정말 피가 마른다고요. 아들 지훈이는 한술 더 떴죠.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며 합리적인 제안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어머니는 너무 시대착오적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희도 다 어머니 편안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딸 서연이는 옆에서 울먹이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왜 엄마는 자기들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지 하소연했죠. 세 사람이 돌아가며 저를 공격하는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 눈빛은 이제 저를 어머니로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는 그런 섬뜩한 눈이었죠.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충격받으신 건 알겠지만 이건 명백히 비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저희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머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래, 여기까지구나. 남편의 편지에 쓰여 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는 그들의 마지막 계획. 바로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김 변호사님이 나섰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그리고는 제가 가져온 자개함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부터 고 박상철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박민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먼저 압구정 아파트와 가평 별장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어요. 두 곳 모두 단 한 명, 제 이름 박민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죠. 아이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김 변호사님은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에 파일을 하나 띄웠어요.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자산의 현황 보고서였어요. 수십 년간 묵혀둔 우량주와 펀드, 채권, 제가 평생 만져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상상도 못할 액수가 화면에 떠 있었죠.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내 역겨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고 무능한 어머니로 여겼던 모든 전제가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회의실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뒤바뀌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짰죠. 그 돈은 전부 아버님이 버신 돈이잖아요. 어차피 우리한테 물려주실 돈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가 저렇게 큰 돈을 관리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때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나지막이 말했죠. 박민자 여사님의 감정적 안정 상태에 대해서는 그는 노트북의 버튼 하나를 눌렀어요. 다음 순간 회의실에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바로 며칠 전 저를 압박하던 아이들의 목소리였죠. 제 스마트폰에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어요. 서울집은 낭비예요. 팔아야 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파멸로 이끈 한마디. 정 안 되면 요양원으로 보내는 수밖에.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죠. 사돈어른 내외는 경악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책상 아래로 두 손을 떨구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체면이 공적인 장소에서, 변호사 앞에서, 그리고 사돈댁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소리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었고 승리자였으니까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는 이걸로 끝났다. 가평 별장 열쇠는 내일까지 변호사님께 보내도록 해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 나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죠. 등 뒤로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폐허 속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초동의 그 차가운 회의실을 걸어 나온 순간, 저는 이겼다는 생각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은 통쾌함이 아니라 깊은 공허함이었죠. 등 뒤에서는 제 아이들의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이들에게서 수없이 연락이 왔어요. 문자와 전화, 심지어는 집 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저를 기다리기도 했죠. 그들은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자신들이 어리석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뒤였어요. 그들의 눈물과 후회가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진심이 제 가슴에 밝힌 대못을 뽑아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무서운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도 이제는 알아야 했죠. 며칠 뒤 약속대로 가평 별장에 새 열쇠가 김 변호사님 편으로 도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제게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거든요. 상처와 배신이 핥히고 간 흔적이 너무 깊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압구정의 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아이들의 그림자와 제 슬픔이 배어있는 이곳을 벗어나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 바로 제주도로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제 젊음과 사랑, 희생과 눈물이 모두 담겨 있는 도시였죠. 하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부모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짭짤한 바다, 내음과 싱그러운 풀향기가 섞인 바람이 제 마음속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죠. 남편이 마련해준 서귀포의 아파트는 제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거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눈앞에 끝없이 펼쳐졌고 멀리 범섬이 그림처럼 떠 있었죠.
저는 그 풍경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죠. 서울에서의 일들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박민자,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죠. 아침이면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시장에 가서 싱싱한 해산물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인터넷 뱅킹을 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앱에도 가입해서 소소한 정보를 얻었죠. 기술이라는 게 저를 고립시키는 괴물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해주는 편리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공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손녀 하나였죠. 캐나다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정말로 한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공항 게이트에서 저를 발견하고 와락 달려와 안기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는데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 편이에요. 하나의 등을 토닥이며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승리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이었죠. 혈연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결국은 이 작은 아이와의 끈끈한 정이었으니까요. 하나가 온 뒤로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우리는 함께 바다를 보고 오름에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죠. 저는 하나에게 제가 평생 갈고 닦아온 요리 솜씨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어요. 아이는 제 음식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는 더 이상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서귀포의 작은 동네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졌지만 꾹 참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았. 그분들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저는 그저 말없이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어 주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영웅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먼저 용기를 낸 이웃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 존재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청년 몇몇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주로 2주의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전통의 맛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망설이다가 작은 요리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제 아파트 주방에서 젊은이들에게 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그리고 제철 나물을 맛있게 무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 시간은 제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평생 쓸모없다고 구박받았던 솜씨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귀한 지혜로 전수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제 지혜와 사랑을 나누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갔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날도 저와 하나는 해질녘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잠겨가고 있었죠. 아이들에게서는 아직도 가끔 연락이 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만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용서는 그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 제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제게 주었던 상처는 깊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겨준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하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하고 묻는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저는 행복했어요. 체면이라는 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체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때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었죠. 제주의 푸른 밤이 저와 제 손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유산은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와 자존심이었어요.
어머니는 복수를 넘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죠. 가장 큰 승리는 파괴가 아닌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그녀의 삶이 보여주었거든요.